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로 매일매일 시황이 바뀌고 있는 이번 주인데요. 오늘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이 1.6% 넘게 떨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했고, 암호화폐 시장은 주 초반에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가지는 유가와 채권 수익률인데요. 먼저 유가에 대해 살펴보자면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WTI 가격이 장중 88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가 상승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자 지구에서 있었던 병원 폭격 때문인데요. 팔레스타인 측에선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병원에서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마스 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위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일로 중동 전쟁의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고, 이란에서는 오펙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가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개는 이란이 다시 한번 하마스 측을 지원할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 측 소행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대변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 것이란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가 각자의 우방을 서로 편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다른 국가들까지 전쟁에 말려드는 확전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유가의 상승은 시장이 그러한 부분을 우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유가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 수익률인데요. 미국의 시중금리를 대변하는 10년물 채권금리의 경우 4.9%도 넘겨서 5% 직전까지 다가왔습니다. 원래도 채권 수익률은 장기금리 상승과 미국 경기 강세로 계속 상승세였죠. 이번 주도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로 예상치인 0.3%를 훨씬 뛰어넘는 0.7% 성장을 기록하면서 지출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지출은 6개월 연속 상승한 건데요. 지출의 상승은 곧 물가의 상승이죠. 그리고 물가의 상승이 곧 금리의 상승입니다. 결국 강한 고용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지출, 그리고 그로 인한 강한 물가가 장기 금리 예측치를 계속 밀어 올리고 있고, 그 결과 장기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난 채권 수익률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겼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군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 달러의 지원책을 의회에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만약 통과한다면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더 팔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과 반대로 가는 채권 수익률은 더 상승합니다.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이날 채권 수익률이 더 급등했습니다. 거기에 활용 점정으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최근 발언한 연준 의원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매파적 발언을 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일단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잘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발언을 했던 대여섯 명의 연준 의원들이 한결같이 채권 금리를 문제 삼으면서 금리 인상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예외적으로 매파적인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이 역시도 장기금리 전망치 상승에 일조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유들로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고, 그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유를 지금껏 수십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드려왔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적인 장기 채권 금리는 약 2에서 2.5% 정도였습니다. 이거를 PER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PER이 40에서 50 정도인 거죠. 근데 현재는 금리가 거의 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PER이 20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의 평균 PER은 25에 달합니다. 무위험 수익률인 장기채의 PER이 20인데 위험 자산인 주식의 PER이 25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이 더 저평가로 보일까요? 당연히 리스크도 적으면서 PER도 훨씬 낮은 채권이 더 저평가이고, 주식은 고평가처럼 보이겠죠? 따라서 주식에 대한 매수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처럼 시장에 대한 비우호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아주 중요한 기업 두 곳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넷플릭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넷플릭스는 흥했고
테슬라는 안 좋았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먼저 보시자면 매출은 시장 기대치와 같았고 순이익은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독자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넷플릭스는 3분기에 구독자가 876만 명 증가했는데 예상치였던 549만 명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계정 공유 금지 조치와 광고 요금제의 도입, 그리고 3분기 신작의 흥행,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구독자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4분기 역시 3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독자가 증가하여 77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로 인해 4분기 가이던스조차 좋았습니다. 거기에 가격 인상 발표까지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20에서 $23로, 베이징 요금제 가격은 $10에서 $12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은 가격 지배권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가격을 올려도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독자도 증가하고 가격을 올려서 구독자당 수입도 증가할 테니까 전망이 굉장히 밝겠죠. 이런 결과를 받아들여서 오늘 실적 발표되고 난 이후 12%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번 테슬라 실적이 별로일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해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나왔는데 문제는 수익성이었습니다. EPS가 예상치인 73센트보다 10%가량 낮은 66센트가 나왔는데요. 비록 매출은 전년보다 9% 증가했지만 순이익이 거의 40%가량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거의 2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가격 인하 때문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초부터 판매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해왔고 그게 마진을 낮추면서 수익률이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은 7.6%로 저의 예측치였던 10.3%보다도 훨씬 낮았고 지난 분기에 9.7%보다도 많이 낮은 결과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로 떨어진 건 정말 예상 외의 결과인데요.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일이죠. 가장 최근에 토요타의 영업이익률이 9.9% 정도니까 내연기관차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하더라도 별로 좋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한 가격 할인 외에도 사이버 트럭과 AI 기술 개발에 대한 비용 증가 그리고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출 증가 등이 마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더 안 좋았던 결과를 받아들이며 테슬라는 장 마감 후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본장에서 이미 4% 하락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오늘 하루 동안에만 거의 9%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꼭 부정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올해 목표치였던 180만 대를 달성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인도량이 대략 132만 4천 대이기 때문에 4분기에 47만 6천 대 이상을 팔면 180만 대 달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원래 연말은 테슬라가 늘 최대 판매량을 달성하는 분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2분기에 46만 6천 대를 팔아봤죠. 늘 최고였던 연말에 요거보다 딱 1만 대만 더 팔면 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판매량 예측의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여준 트로이 테슬라이커도 4분기에 47만 8천 대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테슬라의 목표인 180만 대 판매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거는 전년 대비 무려 37%가 넘는 판매량 성장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드디어 사이버 트럭의 배송이 시작됩니다. 물론 최초에는 파일럿 양산 수준이고 본격적으로 양산화되며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설 때까지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 연간 25만 대 수준의 생산량을 갖추게 됩니다. 미국에서 픽업 트럭 시장은 전기차 시장보다 큽니다. 총 100대의 자동차가 팔리면 그중 약 8대가 전기차고 20대가 픽업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본격화되면 전기차 시장 전체보다 2.5배 큰 픽업 트럭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레드오션화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나아가는 활로를 뚫는 일이죠. 또한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 중 하나가 미래 최대 기대 산업인 AI에 대한 투자액을 2배로 늘린 데 있다는 점도 회사의 장기 가치를 끌어올려주는 이유입니다. 자율주행은
향후 테슬라의 수익성을 2배 이상 올려주며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잠재 능력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액을 2배로 늘렸다는 얘기는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이익을 잠시 줄인 재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재정 상황이 나빠진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테슬라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분기 230억 달러에서 이번 분기에 30억 달러 증가한 261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테슬라는 지금 당장 큰 가치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완전 양산화, 저가형 모델의 발표, 완전 자율주행의 보급, 테슬라 보세 출시 소식, 이런 모든 잠재적 가능성이 이뤄질 약 3, 4년 후에 또 한 번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항상 이렇게 수년간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다 퀀텀 점프하고 다시 수년간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하다 퀀텀 점프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퀀텀 점프도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테슬라를 장기 투자로 모아가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런 다음 퀀텀 점프의 시간이 올 때까지 오히려 현재 낮은 가격대에서 더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것을 감사해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더 많은 주식을 더 싸게 모은 만큼 다음 양자 도약의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비교도 되지 않을 부자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는 증시 대비해서는 흐름이 좋습니다. 현물 ETF 가짜 뉴스 이후로도 여전히 28,000달러 영역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기술적으로 현재 가격이 주요 지지선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6개월 이내에 단기 투자자의 평균 매수 가격이 약 28,000달러입니다. 또한 200일 이동 평균선도 28,000달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개의 지지 영역이 합쳐지면서 28,000달러가 기술적으로 강한 지지로 작용하고 있는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나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최근 아크인베스트와 피델리티 등 여러 기관들이 SEC로부터 문의를 받고 추가 수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퇴짜였죠? 그런데 SEC가 계속 이것저것을 물어오고 고치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현물 ETF의 승인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캐시우드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SEC가 기존대로 일방적 묵살 대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한 지침을 곧 발표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게리 겐슬러가 어제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SEC 직원들이 현재 현물 ETF 신청서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그동안은 현물 ETF에 대해 거의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발언만 했는데 직원들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고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이전에 말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누그러진 표현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이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거의 승인이 예정되어 있고 단지 그 시기만을 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SEC가 그레이스케일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효력이 20일 금요일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효력이 발생했다고 SEC가 바로 그레이스케일 신탁을 ETF로 전환해 준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딴지를 걸어서 다시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다른 이유로 막는 거니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 이유는 급조한 것일 테니 논리의 허점투성이일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 방편에 불과할 테죠. 결국 정말 얼마 안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매우 강하게 드는 시점입니다. 지난번 가짜뉴스 사태에서 이미 확인했었듯 현물 ETF 호재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지난번에 예습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준비 땅 하면 더 많은 투기꾼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투기에서 타이밍을 잘 잡을 거라 장담할 수 없죠. 따라서 돈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가며 단기적인 전망이 아닌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보유해 나가는 것만이 가장 쉬운 투자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의 경우는 기술적인 지지와 현물 ETF 기대감이라는 두 가지 호재로 증시보다는 상황이 좋은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국제 정세가
지금보다 더 불안해진다면 그땐 장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싸게 모으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 여러분들은 더 빨리 오르기를 희망하실 거란 사실을 잘 압니다. 부디 중동에서의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도 완전히 중단되어서 시장이 다시 상승 무드로 돌아서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